한글은 중국의 사투리에 불과합니다. 한자를 베낀 조잡한 모방일 뿐이죠. 결국 디지털 시대에 가장 먼저 도태될 겁니다. 하버드 대학 학회에서 중국인 교수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미국 교수의 한마디로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시아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중국, 일본도 있었지만 한국학을 전공하게 된 건 고등학교 때 우연히 본 한국 영화 한 편 때문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어 한국학을 전공으로 택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동아시아 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리포트를 쓰고 있었어요. 중간고사를 앞두고 모두가 도서관에 몰려드는 시기였죠. 옆자리에 앉았던 학생이 자리를 뜨며 책상 위에 놓고 간 학술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시아 언어의 디지털 시대 적응성에 관한 특집 기사였는데 특히 표지에 인쇄된 다양한 문자들 중 한글이 가장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우아한 곡선과 직선의 조합이 마치 작은 예술품 같았어요. 평소 중국어와 일본어는 수업에서 많이 접했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깊이 배울 기회가 없었던 저는 호기심에 학술지를 펼쳤습니다. 기사 내용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철저한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 체계라는 사실이 저를 사로잡았죠.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백성들의 문자 해독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 창제한 문자라고 합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한자를 공용 문자로 사용하던 시대에 자국민을 위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술지를 읽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때 마침 제 전공 과목 교수님이신 콜린스 박사님이 도서관에서 저를 발견하고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지 물으셨고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한글에 대해 배운 내용을 쏟아냈어요. 콜린스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언어학적으로도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박사님은 다음 주에 있을 하버드 언어학회의 특별 강연을 추천해 주셨어요. 세계 문자 체계의 미래와 디지털 시대의 언어 변화라는 주제로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참여한다고 했죠. 한글에 대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한 모든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글의 형태와 원리를 담은 도표를 노트에 그려보면서 이 문자에 담긴 창조적 지혜와 민주적 가치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다른 리포트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밤늦게까지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익히며 간단한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며칠 후 콜린스 교수님이 연구실로 저를 불러 커피 한 잔을 대접하셨어요. 교수님은 제 열정을 보시고는 다음 주 언어학회 강연 전에 먼저 경험해보면 좋을 만한 모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버드 동아시아학 학회 EAAS의 원래 모임이었죠. 이번 모임의 주제가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역사적 발전과 상호 영향이라고 했어요. 강연에 가기 전에 이 모임에서 다양한 관점을 먼저 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시카. 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라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의 제안이 정말 좋게 느껴졌습니다. 한글에 대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이 건네주신 학회 초대장을 받아들며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설렘과 기대를 안고 동아시아학 학회로 향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던 저에게는 이번 모임이 매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학회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다과를 즐기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저는 한글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했어요. 제 옆에 있던 베이징 대학에서 온 교환학생 리웨이가 관심을 보였죠. 리웨이는 처음에는 친절하게 중국 문자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갑골 문자에서 시작해 전서, 예서, 해서로 발전해온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세종대왕의 창제 이야기를 언급하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의 방언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언어 모두 중국에서 파생되었으며 한글 역시 한자의 구조를 응용해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세종대왕의 업적도 중국 문화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문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리웨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 학생들도 그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중국의 변방 문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적 설계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언어학적 지식이 부족해 깊이 있는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중국인 학생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한글은 미래에 결국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중국어와 같은 상형 문자가 더 효율적이고 미학적이라는 주장이었죠.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인 학생이 입을 열었어요. 서울대에서 온 교환학생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한글이 어떻게 문맹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5,000자 이상을 알아야 일상적인 읽기가 가능한 반면 한글은 단 24자만 배우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조선시대 한글 보급 후 여성 문해율이 급증했고 일반 백성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게 되어 민간 문학이 발달했다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토론은 점점 감정적인 논쟁으로 변해갔고 결국 학회 담당 교수가 중재에 나서야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중국 학생들의 주장 사이에서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지혜가 내민 명함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연락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날의 경험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과 민족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하버드 언어학회 강연이 더욱 기대되었어요. 그곳에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한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으니까요. 지혜의 명함을 들고 도서관을 나오는 길에 콜린스 교수님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내일 하버드 언어학회에서 개최하는 세계 문자 시스템의 미래 강연이 캐봇홀에서 열린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관심 있어 할 내용이라며 자리를 미리 맡아두셨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연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도착했지만 이미 강당은 사람들로 거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이 앞쪽에 예약해둔 자리로 안내해 주셨어요. 강연자 명단을 보니 하버드의 클라크 교수를 비롯해 베이징 대학의 왕 교수, 도쿄 대학의 사토 교수 등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고 사토 교수가 일본어의 한자와 가나 문자의 디지털 시대 적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뒤를 이어 베이징 대학의 왕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한자의 역사적 발전과 디지털 기술 적응에 관한 학문적인 발표였어요. 하지만 발표 중반부터 그의 목소리 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교수는 갑자기 한글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제 동아시아학 학회에서 들었던 중국 학생들의 주장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그는 한글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중국 한자의 변형에 불과하며 디지털 시대에는 결국 도태될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심지어 한글의 창제가 중국 문화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모방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일부 한국 학생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어제 지혜에게서 들은 설명을 떠올리며 왕 교수의 주장에 명백한 허점이 있다고 느꼈지만 언어학 전문가 앞에서 제 의견을 표현할 자신이 없었어요. 강연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하버드의 클라크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회자가 질의응답 시간이 아직 아니라고 했지만 클라크 교수는 정중하게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왕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크 교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왕 교수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글의 창제 과정과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눈이 클라크 교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어제 동아시아학 학회에서 남겨진 의문들에 대한 답을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클라크 교수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고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띄웠어요. 첫 화면은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원본 문서의 이미지였습니다. 왕 교수님, 한글은 창제 시기와 창제자, 그리고 그 원리까지 명확하게 기록된 세계 유일의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고안했죠. 클라크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한글 자음의 형태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비교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인간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죠. 이런 음성학적 원리에 기반한 문자 설계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왕 교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클라크 교수는 계속해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글의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는 중국 문자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접근법입니다. 클라크 교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자료와 다양한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었어요. 벨기에 언어학자 제임스 페더스의 한글은 음소 문자와 음절 문자의 장점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문자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도태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 효율성이 뛰어나고 인공지능의 언어 처리에도 체계적인 구조가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클라크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한글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글로벌 문화 교류의 핵심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연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왕 교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감동과 경외감을 느꼈어요. 클라크 교수의 체계적인 설명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의문을 완전히 해소해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토론을 이어갔어요. 저는 클라크 교수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그분 주변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뒤돌아보니 어제 동아시아학 학회에서 만났던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강연이 어땠는지 물었고 저는 솔직히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가까운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지혜는 가방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글로 쓰인 책이었는데 표지가 낡아 있었어요. 그녀의 증조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이라고 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글을 몰래 가르쳤던 여성이었대요. 지혜는 일기장을 펼쳐 보여주며 그 시대의 한글이 어떻게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일제가 한글 사용을 금지했을 때 많은 여성들이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배웠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증조 할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혜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전통 서예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버드에는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머물 예정이라고 했어요. 대화를 나누며 저는 지혜에게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기꺼이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수업은 다음 날 도서관 스터디룸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지혜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방학 때 한국에 돌아갈 예정인데 저도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서울의 한옥에서 묵으며 진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는 세종대왕 시대의 민간 설화와 한글 창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지만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글의 고향을 경험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고민할 것도 없이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의 모험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니 설렜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한글 수업이 기대되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벌써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상하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다음 날 오후, 첫 한글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지혜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학습 자료와 예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하는 제시카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지혜가 노트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한글 수업은 제 예상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주 2회 만남은 곧 거의 매일로 바뀌었고, 도서관 스터디룸은 캠퍼스 카페, 찰스강 공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혜는 탁월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글자에 담긴 이야기와 철학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기본적인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지혜가 가져온 쉬운 동화책을 더듬더듬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발음이 어색할 때마다 지혜는 웃음을 참으며 친절하게 교정해 주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방문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한국 방문 계획을 꺼냈을 때 아버지는 의아해하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한국의 안전성, 지혜 가족의 신원, 그리고 이 여행이 제 학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이 써주신 추천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교수님은 이 경험이 제 한국학 연구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긴 토론 끝에 부모님은 마침내 허락하셨어요. 단, 매일 연락하고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에 가득 차 지혜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여행 보험에 가입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를 익히느라 기말고사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지혜는 한국에서 제가 꼭 방문해야 할 곳들의 목록을 작성해 주었어요. 경복궁, 국립한글박물관, 세종대왕기념관, 북초나농마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떠나기 이틀 전 클라크 교수님이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어요. 교수님은 한국 방문을 알고 계셨고 작은 연구 과제를 제안하셨습니다. 한글의 현대적 응용과 젊은 세대의 한글 인식에 관한 간단한 조사였어요. 이 자료는 교수님의 새 책 세계 문자의 미래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학문적,
개인적 성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를 바라보며 곧 보게 될 한국의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앞둔 저녁, 마지막으로 한글 공책을 펼쳐보았어요. 제가 쓴 첫 한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한글을 사랑합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이 글자들이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피로감은 온데간데 없고 설렘만 가득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저보다 일주일 먼저 한국에 도착해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노트에서만 봤던 글자들이 거리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 달간의 공부 덕분에 간단한 단어들은 읽을 수 있었지만 아직 많은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혜의 가족이 사는 북촌한 옥마을에 도착하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전통 한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지혜의 할머니는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녀는 제게 전통 방식으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서툴게 따라했습니다. 저를 위해 준비된 방은 전통적인 온돌방이었어요. 바닥에 깔린 요와 이불이 낯설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고즈넉한 한옥 지붕들의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오자 지혜의 할머니께서 전통차와 함께 맛있는 한과를 내어주셨어요. 저녁 식사 후 지혜의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담긴 책들과 문서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 중에는 세종대왕 시대의 설화를 모은 책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글 창제 당시 백성들의 반응과 한글이 어떻게 민초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왕이었지요. 그 시절 양반들은 한글 사용을 반대했어요. 한자는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은 지식의 독점을 깨뜨리고 모든 이에게 배움의 기회를 열어준 혁명적인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후 열흘 동안 저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의 창제부터 현대적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전시를 보며 감탄했고, 경복궁에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연구했던 지편전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이었어요. 지하철역의 정보 시스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편리함, 심지어 전통시장에서도 디지털 결제가 가능했죠. 지혜는 이것이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이 현대기술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귀국을 앞둔 마지막 밤, 지혜의 가족과 함께 한강변에서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한글로 빛나는 간판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벽한 풍경이었어요. 이 모든 발전의 근간에 한글이라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문자가 있다는 사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작별 선물로 할머니의 전통 붓펜과 아름다운 한글 디자인 북마크를 건네주었어요. 하버드로 돌아가도 한글을 잊지 말아요.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지혜의 말에 제 마음은 이미 다음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이번 여행에서 얻은 모든 자료와 경험이 클라크 교수님과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동안 잠을 설치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클라크 교수님께 보여드릴 연구 보고서의 개요를 작성했어요. 시차 적응으로 며칠을 고생하면서도 자료 정리에 몰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을 정성스럽게 배치했어요. 세종대왕 동상 미니어처, 지혜가 선물해준 한글 디자인 북마크, 그리고 할머니께서 주신 전통 붓펜까지. 이 물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클라크 교수님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와 제가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들고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노크 소리에 들어오세요라는 대답이 들렸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클라크 교수님은 제 보고서를 읽으시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특히 제가 현장에서 수집한 젊은 세대의 한글 인식에 관한 인터뷰 자료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자국 문자에 대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담아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시카, 당신의 이 연구는 단순한 학부생 수준을 넘어섰어요. 내 새 책의 한 장으로 포함시키고 싶은데 공동 저자로 참여하겠어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클라크 교수님과 공동 저자가 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제 연구가 문자의 민주주의, 한글의 철학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책의 한 장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버드-연세 대학교 공동 학술 프로그램의 첫 번째 참가자로 저를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6개월간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었어요. 햇살이 내리쬐는 하버드 교정을 걸으며 한글 덕분에 제 인생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한 권의 학술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글이 이제는 제 학문적 여정의 중심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왕 교수님의 강연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도태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제는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한글은 도태되기는커녕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담는 그릇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학문의 자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 노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